그러면 이 저자가 기존의 CPI 방식을 극복하고 또 넘어서서 UCI 세분화해서 본 것을 이제 자기는 부패를 그런 식으로 측정하겠다 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제가 바늘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페프트라고 해서 뭐 자잘한 도둑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은 뭐 교통 경찰이 저 신호 위반했는데 그 뭐 대략 얼마 받고 그냥 이렇게 무마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소도둑,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시청에 근무하는 뭐 소방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식당 같은데 가가지고 이 소방 시설 요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 허가를 못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벌어졌던 얘기죠.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그럼 이 소방 시설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드는데 100만 원만 받고 그냥 눈 감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건 좀 소도둑에 해당하겠죠. 또는 이거는 높은 관료가 자기한테 이제 뭐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또는 시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의 목적으로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일 아직도 후진국에서 많이 있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거 많았었죠. 그 다음에 급행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급행료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업체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딱 기다리면은 뭐 지금 당장 하면 좋은데 기다리면 뭐 1년 뭐 6개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다음에 인허가료. 요거는 이제 급행료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아예 새로운 사업 자체를 구성해 가지고 훨씬 더 큰 규모겠죠. 이번에 뭐 큰 뭐 쇼핑몰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거 인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땅에 대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인허가료를 받고 사업을 승낙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크게 뭐 다 우리가 주변에서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바늘도둑과 소도둑은 도둑질에 해당해요. 이건 정확히 말해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교환이 아닌 거죠. 그냥 그 관료가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환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급행료와 인허가료는 교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유엔유엔왕은 이 부패를 약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바늘도둑과 소도둑은 유해한 약물이다. 이거는 먹어봤자 몸에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급행료는 진통제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허가료, 이건 스테로이드에 해당한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이 헬스하는 사람들 자기 근육을 단기간에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쓰는 거 우리 많이 봤었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나중에 이거를 남용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 부작용이 생기죠. 사실 앞에 이 바늘도둑, 소도둑 이런 경우에는 유행 약물이지만 뭐 제가 볼 때 한 담배 정도 이 정도에 해당하는 거, 담배나 술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인허가료는 단기간에 이 몸집을 키우고 근육을 키울 수는 있지만은 장기로 봤을 때는 그 부작용이 사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저자가 전문가 서베이를 통해서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 부패의 특징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 왼쪽은 중국이고요. 이 첫 번째 거는 러시아, 여기는 미국입니다. 저 진하게 칠해져 있죠. 그러면 진하게 칠해져 있는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거,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저자는 점수가 가장 높은 거를 그 사회를 특징 짓는 부패로 분류했을 때 그 사회에서 가장 큰 부패 유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국은 인허가료죠. 자, 러시아는 뭐였냐면 급행료였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러시아는 급행료가 가장 많이 그걸 차지했다는 거예요. 급행료라는 건 어떤 걸까요? 급행료의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뇌물이죠. 뇌물이 가장 큰 이 부패 그걸 차지했고요. 근데 인허가료는 이게 뇌물이라기보다도 직접 주는 뇌물이 아니라 시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가가
이번에 우리 거를 해주면은 제가 앞으로 선거 자금을 대겠습니다. 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그 시장에 뭐 아들을 또는 자식을 채용하겠습니다. 라든지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우리가 그 납품을 하겠습니다. 뭐 조달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접적인 돈의 교환이 아니라 아주 광대하고 깊고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미국 역시 이 인허가료에 관련된 부패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미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발전된 로비 단체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중국의 부패가 같은 사회주의권에서 이렇게 러시아도 사회주의를 했다가 90년대부터 이 새로운 이제 자본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인 사회고요. 중국도 뭐 사실 자본주의를 거의 받아들인 사회인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굉장히 다르고 오히려 중국이 미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 부패의 특징으로 이 저자는 인허가료가 우세하다. 이걸 액세스머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 또는 어떠한 사업 공정에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뭐 그런 돈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돈이라고 해서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아주 다양한 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그쪽 사람을 뽑아서 쓴다든지 뭐 그런 아주 광범위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 부패의 특징으로서 이익 공유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이익 공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에는 지금 현재 대략 한 5천만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했을 때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주민들, 그 시민들을 어떻게 삥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이 방식보다는 생활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그동안의 어떤 지도 방침을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삥 뜯은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그거로부터 자기 보상을 받는 게 더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중국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느냐?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이 책에서도 가끔 나오는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런 제도를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러면 관료들이 하는 건 뭐였냐면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그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 교통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걸 그냥 돈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부패가 유행한 거고 중국은 그거를 뛰어넘은 오히려 이제 선진국형인 거죠. 인허가료에서 이 부패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2000년대부터 그 도둑질에 관련된 아까 그 바늘도둑이라고 그랬고 소도둑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급행료 주로 뇌물에 관련된 거 이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그 억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간 경쟁이에요. 중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예를 들어 어떤 도시의 시장이다. 이 시장의 모든 관심이 뭐냐면은 그 지역의 GDP를 올리는 그런 것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 시장이 GDP를 올리면은 나중에 도지사가 되고 또 도지사가 돼서 또 이 도의 GDP를 올리면 더 높은 데로 가고 이런 이 보상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지역 간 경쟁이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익을 공유하는 관료와 시민들,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책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죠. 도금 시대, 길디드 에이지인데요. 도금이라는 게 안에는 쇳덩어리인데 바깥에만 금박을 칠한 거잖아요. 그럼 바깥은 번쩍번쩍 화려한데 실상 안을 내부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그걸 도금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19세기 말에 있었습니다. 즉 1800년부터 1900년 정도를 이 도금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크 트웨인의 그 소설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의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멋있는데 실제 그 내부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있었던 거 그걸 그려낸 건데요.
이 책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들은 사람이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악덕 자본가 라버 베런이라 그러죠. 이게 대명사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던 시대죠. 그 시대를 대표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 또 우리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예,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뇌물과 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뭐 주지사하고 또는 뭐 그 시의 시장하고 그 결탁해서 인허가료라든지 아니면 또 이 뇌물을 통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정실자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던 때죠. 이 시기가 끝나고 미국에서는 진보시대 또는 개혁시대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혁적인 입법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죠. 반독점법, 지금의 이 현재 미국 사회의 경제 체제의 근간이 되는 게 이 당시에 다 나왔던 거죠. 중국은 개혁개방의 이후에 시진핑이 집권했던 2012년까지가 이 도금 시대에 해당하죠.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큰 발전을 했죠. 전 세계 뭐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정도로 가장 빠른 발전을 했는데 이 미국은 19세기 말 이 도금 시대가 끝나고 진보 시대에서 이 도금 시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시진핑 집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시진핑 이 정부의 문제도 이 도금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허가료는 미국에서는 결국에 로비 단체 같은 합법적인 영역으로 또는 체제 내 영역으로 편입이 됐는데요. 중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로비 단체라는 것이 그 정식으로는 없죠. 물론 그런 로비 단체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지만 미국처럼 로비 단체 로비스트로 정식으로 등록해서 일을 하지는 않죠. 저자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 책 이후에도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미중 경쟁의 본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경쟁을 문명의 충돌로 보는 이런 사람들 있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헌팅턴이었죠. 또는 트럼프 시대에 그랬었고요. 그럼 이건 문화권 사이의 충돌입니다. 만약에 뭐 서구 문명과 예를 들어 아랍 문명, 서구 문명과 동양의 중국의 문명의 충돌로 보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를 이기기 전까지는 완전히 케오시키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전쟁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구체화되는 모습은 이 문명의 충돌로 보고 그렇다면 이게 현실 사회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가치 동맹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공유한 나라들끼리 동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어디에서 뭐가 생산이 안 되거나 이 물류가 막히거나 했을 때 그러면 공급망을 재편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재편할 거냐? 문명 하나의 동일한 문명권 내에서 해결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필연적인 귀결은 뭐냐? 결국에 신냉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반도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반도체의 전 세계 7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딱 불거지니까 이게 또 미중이 이 대결하는 그 한 장소가 바로 대만인데 계속 나오죠. 중국이 대만 침공할 거냐? 그럼 만약에 또 침공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지금의 미중의 갈등, 미국, 중국의 경쟁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 도금 시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도금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방법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현재 도금 시대 2.0이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이 뭐 신자유주의 사회 뭐 이런 거 다 알죠. 그리고 최근에 어마어마한 뭐 빈부 간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트에 의한 자원 또는 권력의 집중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전 처음 그 도금 시대에 빗대어서 현재 미국은 길드 도금 시대 2.0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그 법안들이 나왔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빌드 백 베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의 뒤를 튼튼하게 만들자 또는 우리 뒷배경 즉 미국 국민들 전체적인 국민들을 그 건전하고 또 튼튼하게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재정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만들죠. 뭐 우리가 미국이 약한 산업에는 지원을 하고 그걸 또 굉장히 발전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길드 에이지 1.0이 끝나고 이거를 그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뭐 우리 중국 하면은 시진핑 하면 나오는 말 있죠. 공동 부유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빌드백 베터나 바이든의 또는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 또는 갈등의 이 본질은 어떤 문명권의 충돌이 아니라 미국도 자기 문제가 있고 중국도 자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정치적인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공통 문제점은 둘 다 심각한 불평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트에 의한 자원과 권력 독점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뭐 민주주의 국가고 하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를 위해서 하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졌던 이 부채 한도 문제가 있을 때 둘 다 협상해서 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중국은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시진핑의 지시에 의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체제하고 정치 체제가 자본주의가 발전했는데 자본주의 발전하면서 문제들이 생기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 체제, 정치하고 이게 내적인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미중 경쟁의 본질은 뭐냐? 이 중요한 거는 다 자기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이 자원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우리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중국이 잘못한 거야. 중국에서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미국이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좀 더 동원이 쉽겠죠. 결국 이 저자가 이 책 또는 저자의 여러 책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말들은 뭐냐면은 중국은 부패했지만은 성장한 거고 그게 결코 중국에만 특징적인 게 아니라 지금 개혁개방 이후의 성공은 미국의 그 1차 도금 시대였던 19세기 말에 있었던 일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은 이 진보 시대가 열렸는데 중국도 지금 시진핑의 주도하에 진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뭐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문명의 충돌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중 경쟁의 본질을 단순한 문명 충돌이 아니라 이 저자가 제기한 어떤 이 두 가지 도금 시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에서의 충돌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좀 암울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문명의 충돌로 본다면 우리는 결국엔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이 대만 전쟁이 대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도 암울한 이 구름이 드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단지 이 책이 중국의 부패를 설명했고 중국의 부패가
중국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됐었고, 중국 부패 유형은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중 경쟁의 본질까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